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가격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30%로 확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취재 기자를 통해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 그리고 또한 경제학과 교수를 통해서 과연 현재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면 좋을지 보다 집중적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제 늘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많이들 또 걱정 반 우려 반으로 기다리셨을 텐데 네네. 시장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아무래도 첫날에 많이들 이 가격 제한폭이 어느 정도 퍼지는 종목들이 나올까 굉장히 많이 궁금을 했는데요. 뭐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종목이 움직이진 않았고요. 일단은 가격 제한폭의 우려 때문인지 좀 조심성이 있어서 코스피 지수도 소폭 하락한 지금 한 1040선대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0.62% 정도 내린 역시 소폭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인데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그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는 것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DR 그리고 ETF, ETN 등이 이제 가격 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는 것이고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15%가 유지된다는 점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시장 뭐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건 오늘 진짜 30% 올라가는 종목 혹은 떨어지는 종목이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재 좀 이렇게 좀 큰 폭의 상승세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실제로 있나요? 일단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뒤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태양금속 우선주가 예. 그 처음에 그 시작과 동시에 그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때까지는 15%가 한계였는데 네.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을 보이더니 지금 한 20% 이상 그리고 장중에 최고로는 이제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는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런 점이 중간중간에 조금 멈칫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그 변동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개별 종목에 대한 이제 완화 강화 장치를 좀 마련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와 그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태양금속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 코스피 그 6% 이상 변동을 했기 때문에 예. 중간에 이런 장치들이 발동을 해서 멈춰섰다가 잠시 그 틈을 주고 또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있을 경우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동적 그리고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있고 또 서킷 브레이크가 기존에 뭐 한 단계 정도에서 지금 이제 3단계 이상으로 이제 발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거래소 측에서는 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특히나 그 시장감시위원회 측에서는 특히 이럴 때 아무래도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거래들이 활성화될 걸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좀 조사를 강화를 하겠다,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좀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태양금속 우선주가 이제 30%대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뭐 코스닥에서는 대우 PNC 우선주도 역시 좀 상한가 계속 넘나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사실 삼양홀딩스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15%대에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오늘 장에서도 30% 상한가까지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렇게 좀 상한가에 나가는 종목들이 좀 속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가로 내려가는 종목은 아직도 없는 상황인데요. 변동성 완화 장치에 대해서 뭐 방금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이전에도 전문가들에게 듣긴 했는데 이게 워낙 뭐 좀 복잡하고 많기도 해서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민재 기자가 다시 한번 좀 어떤 뭐 표나 준비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완화 장치 좀 설명을 천천히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변동성 완화 장치라는 것은 크게 지금 보면 세 가지 제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6% 이상 이제 변동을 했을 때 2분간 이제 단일가 매매 잠시 정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이제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고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는 이제 전날 종가나 이제 장중에 이제 새로운 가격에 대비해서 10% 이상 가격이 변동할 때 이제 2분간 단일가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제 1단계 때 이제 8% 하락 시 뭐 그리고 20분간 잠시 멈췄다가 예. 또 10분간 단일가 매매를 하고 또 2단계에서 7% 하락씩 또 2분간 20분간 중단했다가 또 10분간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가거든요. 그래서
30%가 만일에 쭉 올라간다 그래서 한 번에 이게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예. 중간에 그 시기나 아니면은 기간에 따라서 정적 반동성 완화 장치 그리고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 서킷 브레이커에 걸려서 이것이 잠시 멈추는 잠시 소위 말 투자자들의 어떤 그 머리를 좀 식혀줄 수 있는 예. 시간을 주는 것이죠. 예, 네. 아마 분봉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차트를 보신다면 역시 좀 이렇게 쉬어가는 틈도 이제는 좀 발견이 될 것 같고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안 되길 좀 그렇죠. 바랍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이런 좀 급락을 했을 때 장치에 대해 보완 장치에 대해서 분명히 계속 마련이 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반응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과연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네. 우선 이 전문가를 연결하기 전에 이민재 기자가 취재해봤을 때 취재처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일단은 다시 변동성이 이제 완화될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심해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사실 분분한데요. 그러니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동성 완화 장치 도입 이후에 변동성은 좀 완화가 되는데 다만 좀 시가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그런 종목군에서 그 유통주 대비 또 신용잔고 비율이 높은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소형주가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15% 확대될 때 코스피나 코스닥도 역시 그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비슷한 현상을 보일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전체가 아니라 개별 종목에 한해서만 좀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그리고 하락보다는 상승에 좀 민감하다.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신용잔고 비율이 좀 높은 종목들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스펙이나 아니면 IPO 이제 기업 공개를 할 때 아무래도 이때는 좀 어떻게 보면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주가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오르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얘기는 그 전문가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이제 가격 제한폭 자체가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변동성이 자극될 때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게 좀 더 부가적으로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겠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약간의 노이즈는 좀 피해갈 수는 좀 없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이제 중소형주나 소위 말하는 고밸류에이션 업종들은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거든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라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밸류에이션이 좀 용인되는 구간은 좀 지나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이 가격 제한폭 확대가 이제 실적이 조금 뒷받침되지 않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좀 약간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 자체적으로는 조금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뭐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른 변동성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갈무리 되는 것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중소형주에 대한 변동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취재 기자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 과연 진짜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평소에 그 특징주 전략 세워주시는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와 함께 현장 분위기 한번 생생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현장 분위기가 정말 궁금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문의를 오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가요? 네, 오늘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첫날인데 오히려 지난주에 비해서 조용한 모습입니다. 타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주 이전에 저희 대신증권은 모든 고객님들께 일단 상한폭 확대 시행에 관련된 내용을 우편물로 보내드렸고 일단 지난주에 우편물을 받아보신 이후에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시행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한 모습인데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예상했던 상황과는 달리 현재 상한가로 어떤 추가적으로 확대된 부분, 즉 15% 이상까지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 눈에 이렇게 많이 띄지는 않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새로 시행된 제도에 눈치를 보면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시행 이전과는 크게 다른 변화는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둘 중 하나겠죠. 대비가 잘 돼 있거나 아니면 오늘 확대되는지 아예 모르거나 그런데 이제 후자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제 어느 정도 대비가 좀 되는 양상 그리고 생각보다는 조용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봤을 때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
사실 대형주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겠지만 중소형주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라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대형주 쪽에 좀 눈을 돌리는 것도 역방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평소에 전략을 짜주시는 분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가격 제한폭 확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시장 효율성 제고 효과와 그리고 불공정 거래 약화의 효과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의 과거의 상한폭 변동 이후에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거래량 증가 효과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이 주가에 급하게 반영되는 데에 따른 대응이 종전보다 어렵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펀드나 ELS 등 간접 투자 상품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제도의 원취지대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나 세력들의 인위적인 주가 조작은 종전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호재에 따른 상승 반영이나 악재에 따른 어떤 하락에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 형태가 만약에 실적이나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보 매매나 재료 매매였다면 좀 더 면밀하게 기업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아무리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시장 자체를 옮긴다. 뭐 예를 들면 코스닥 투자자분들이 코스피로 옮겨간다. 이런 것들은 정석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유는 기업이 속한 시장이 전반적인 안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저평가, 고평가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해서 코스피 내에서도 내용이 좋지 못한 기업들은 분명히 하한가 확대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떠나서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성이나 성장 스토리, 수급 등의 좀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투자 시에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전혀 없는 종목은 악재가 한번 발생했을 때 하방 경직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투자 전략이나 개념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종목 전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강종익 대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익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분위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민재 기자가 좀 이제 제도가 변했으니까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투자자, 상장사 그리고 이제 증권사 이제 여의도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만나보면 주가 관리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되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뭐 급한 홍보라든지 너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테마주에 엮이려고 하지 말고 실적 위주로 해서 좀 담담하게 접근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것들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평가 위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평가 중에서도 유통 물량이 좀 작은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상장사는 이제 액면 분할을 통해서 좀 더 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사나 이제 거래소나 이런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IT나 이런 거래 시스템 관련해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현대증권이 꼭 가격 제한폭 때문은 아니지만 9시 10분쯤부터 이제 HTS와 MTS가 지금 이제 접속 마비를 좀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민감한 상황 때 이런 IT나 이런 거래 시스템이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완벽하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조언까지 한마디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라서 앞으로의 파급 효과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빈기범 교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예, 잘 되셨죠? 네네. 예.
가격 제한법 확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뚜껑이 정말 열렸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들 얘기를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해서 또 교수님의 시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부터 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뭐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제한법 확대를 이용한 어떤 그런 불공정한 거래가 나올 여지도 있지만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런 불공정 거래가 점차적으로 사라지면서 유동성이 증대되면서 좀 그 함부로 조작 행위를 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라고 이론적으로 예측은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스닥 시장에서 아직도 뭐 시총이나 주가가 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대된 그런 어떤 이 가격 제한폭이 좀 더 변동성을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뭐 그 시장의 유동성에 달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뭐 가격 제한폭으로 막아 놓는다고 해서 뭐 이게 올라야 될 주가가 안 오르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떨어져야 될 주가가 뭐 안 떨어질 것도 아니고요. 예. 결국 시장에서의 어떤 자발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가격 발견의 그런 프로세스를 제도가 인위적으로 막아서 지연시키다 보니까 단지 지연될 뿐이지 뭐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흔히 또 마그네틱 현상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그 기존에 플러스 마이너스 15% 가격 제한폭 제도가 있던 그런 시기에 거기까지 올라갈 주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어올려서 거기에 딱 붙여놓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서 굉장히 급등시키거나 급락시키거나 하는 그런 그 불공정 행위가 종종 있었었는데 뭐 사실 그런 그 플러스 마이너스 30%는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예. 좀 그런 행위를 하기도 좀 쉽지가 않게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뭐 시장 전반적인 그런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지켜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좀 굉장히 이제 이론적으로 유식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러니까 상한가 구축이 우리가 많이들 하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전보다는 부담이 좀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실제로 좀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예, 봤을 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진화가 될 것이다. 한국거래소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사실 뭐 수급 주체별로만 보더라도 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 뭐 활동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문제는 예, 좀 예. 개인 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아마 굉장히 환영을 할 거고요. 예. 이미 그 선진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 자체가 아예 어느 미국이나 그 유럽 같은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좀 이 시장 발달이 덜한 상태에서의 어떤 그 제도나 어떤 규제가 되겠는데 예.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서 그런 그 규제가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 상당히 그 환영을 할 것 같고 네. 그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이 뭐 헤지 펀드나 굉장히 액티브 운용을 하는 그런 펀드들이 아니라 보통 이제 공모 펀드 또는 뮤추얼 펀드라고 해가지고 보통 그 대략 그 인덱스를 벤치마크로 해가지고 좀 분산 투자를 해서 많이 사서 바이 앤 홀드 그야말로 사서 그냥 수동적으로 들고 있는 이런 게 이제 기관들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가격 제한폭 제도 15%일 때, 30%일 때 이것 때문에 뭐 가격을 막아준다 또는 뭐 떨어지는 것을 뭐 지연시켜준다 또는 뭐 올라가는 걸 뭐 지연시켜준다. 그 며칠 차이 때문에 어떤 기관 투자자의 어떤 운용 전략 자체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서 기관 투자자도 뭐 그야말로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무차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기존에도 그 플러스 마이너스 15%그 가격 제한폭 제도로 글쎄요 그 보호를 받았는지 오히려 더 피해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항상 그 문제였었는데요.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가격 제한폭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주식은 어떤 이벤트, 어떤 뭐 실적이라든가 뭐 미래 어떤 기대 때문에 한 70% 정도 하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인데 가격 제한폭 제도가 있으면 그날 15%까지만 떨어지고 마는 거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15%에서 떨어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음 날 장 시작과 동시에 또 하한가를 치고 그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걸 사겠다는 사람은 또 전혀 없고요. 예. 그래서 뭐 한 3, 4일 정도 그 하한가 치다 보면은 결국 70% 궁극적으로 네네. 70% 선까지 다 그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제한폭 제도가 가격 하락을 막아준다가 아니라 그 하락을 어느 정도 지연시켜준다 뭐 이런 그 제도가 되겠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요 그 가격 제한폭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종의 그 어떤 마그네틱 그 요인 이런 작전을 쓰게 되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한 14% 정도만 올라도 되는 주식인데 이걸 더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그 제한폭에다 딱 붙여놓으면은 예. 개인 투자자들이 막 달려들죠. 뭔가 있는가 보다라고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이게 그 다음 날도 더 상한가, 그 다음 날도 상한가 뭐 이렇게 가다가 결국 처음에 이걸 시작을 했던 세력이 이제 뭐 다 대량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또 연일 또 하한가를 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그렇고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그렇고 이게 과연 개인을 뭐 보호하는 장치인 건지 아니면은 또 오히려 개인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건지는 조금 판단하기가 좀 불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연되던 것이 오히려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틀하고 반나절이면 원금을 모두 손실받을 수 그렇죠. 있는 양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개인 입장에서는 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서 생각도 며칠 그렇습니다. 며칠 지연되면은 일종의 그 공포감이 예. 이 4일간 떨어진다 그러면은 공포감이 4분의 1씩 그렇죠. 균등하게 예. 그 하는 그런 효과는 있고 하루에 이게 한 번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70%까지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한 번에 30%까지 떨어지다 그러면 굉장히 그 공포심이 예. 그 커지긴 할 텐데 그 어떤 공포의 총량으로 봐서는 네. 뭐 결국 뭐 똑같다. 근데 단지 지연시켜 줄 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이런 문제점들이 역으로 생각했더니 역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시장에서도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교수님께 좀 여쭤보자면 첫 번째로 어떤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많아질 것이다. 물론 공매도를 기관이 하는 것이지만 네. 이로 파급되는 개인의 피해가 좀 커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공매도는 사실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공매도 금지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런 공매도라는 그런 전략이 있었구나라고 그 전에도 좀 알려져 있었지만 그때 상당히 많은 그 투자자들에게 또 많은 거죠. 그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돼서 뭐 저런 굉장히 나쁜 행위가 있나 어떻게 없는 주식을 빌려다가 파느냐 네. 이제 이런 그 비난들이 상당히 그 쇄도를 하고 특히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런 그 테크닉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시장의 어떤 투기 세력들이 뭔가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이미지가 그렇게 그렇죠. 저희가 많이 받아들여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근데 좀 학계에서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또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공매도가 이게 뭔가 주가 떨어지는 거에서 미리 반응을 한다 뭐 이런 연구들 또는 그 공매도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증거는 없다. 또 이런 그 또 연구들이 있고 예.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용 매수라고 있죠. 네, 있죠. 이거는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게 이제 신용 매수고 예. 별로 그게 부자연스러운 행위는 아니죠. 근데 그렇죠. 돈을 빌린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 이론적으로는 채권을 공매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용 매수라고 하는 건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고 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심지어 정부가 돈 빌려서 집 사라고 하고까지 그렇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요거에 완전히 그 반대되는 게 주식을 빌려서 돈을 사는 겁니다. 예. 요게 바로 주식 공매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대칭적으로 또 동일한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주식 공매도가 이상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신용 매수도 이상한 거고 신용 매수도 막아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사실 주식 공매도 자체가 그렇게 이상한 거래는 아닌 것인데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공매도가 뭐 그 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공매도하고 하여튼 결부가 돼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경우에 개인은 그냥 사실 주가가 뭐 이게 뭔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예. 근데 사실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이냐면은 돈을 빌려서 산 분들인데 보통 은행에서 빌린 돈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이게 예. 보통 증권사에 바로 신용 대조 서비스를 그 신용 그 매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증거금을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팔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죠.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멀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뭐 중간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신용 매수. 네네.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게 되면 확대가 되게 되면 반대 매매도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깡통 네. 계좌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건 정말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또 우려가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쎄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빌려서 집 사라고 하니까 뭐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부동산도 글쎄요 뭐 LTV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그 자기 자본 충분히 투여해가지고 집을 사는 게 바람직하지. 예.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은 3억 들어가고 빌린 게 7억이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순형 매수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게 예. 뭔가 지렛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부채를 끌어다 쓸수록 수익률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뭔가 주가가 10% 오를 때 내가 레버리지를 써서 뭐 20% 오르게끔 하는 그런 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뭐 짜릿함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예. 그 신용 매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네. 특히 또 증권사에서 또 신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 증거금을 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날 그날의 정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죠. 예.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격 잠폭 확대에 따른 어떤 파급 효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만 좀 드릴게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과연 우리 시장이 정말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 성숙도가 됐을지도 많이 궁금해지는데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사실 그 6%, 8%, 12%, 15% 그리고 이번에 30% 이렇게 증가를 해온 것이고 또 우리의 그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규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라든가 충분히 뭐 30%의 제 가격 제한폭은 뭐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기존의 그 시장 안정화 장치를 조금 변형을 해서 그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 단계적으로 또 뭔가 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또 있고요. 또 지금 새로 도입된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Volatility Interrupter VI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 이제 변동성이 심한 경우에는 잠깐 그 냉각 기간을 갖는 뭐 이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든 이런 어떤 규제나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가격 발견에 대한 그런 어떤 인위적인 그런 어떤 제한 자체가 그 사라져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면 하루에도 뭐 70%, 80%씩만 떨어지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장도 언젠가는 뭐 그런 일이 뭐 있어도 그냥 정부가 또는 그 정책 당국이 놔두는 그런 시장이 도래하게 될 텐데 예.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좀 부하 내동하는 그런 거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주로 그 인덱스라든가 ETF라든가 이런 데로 좀 그 투자를 하시면 좀 더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빈기범 교수와 함께 전체적으로 좀 앞으로 제한법 확대에 따라서 우려되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같이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